제84강입니다. 123페이지에 제2장 집행보조 절차인데, 총설부터 읽어봅니다. 자,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려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아내야 되죠. 국가기관이 찾아주냐고 물어본 사람 종종 있습니다. 안 찾아줍니다.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달라고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수색 탐지할 수 있는 강제력을 수반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자진하여 자기의 재산 내역과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방도가 없어 힘들어 얻은 판결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죠.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만약 미리 채무자로부터 그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가장 유효한 집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집행 비용이나 노력이 절감되고 또 집행기관의 부담도 경감되므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효용성을. 그러나 그런 일이 없죠.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이 집행보조 절차다 이거죠. 여기에 재산 명시 절차 첫째, 둘째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그 다음에 재산조회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교재가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 보면 거의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 하면 뭐 판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조문 수준으로 또 조문이 워낙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 조문을 숙지해버리면 여기 이 부분에서 내는 어떠한 문제도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건 조문이 이제 좀 많은데 가만히 보면 61조의 재산 명시 신청이고 70조, 69조까지가 재산 명시 신청 관련입니다. 70조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관련이고 74조부터가 재산조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순서대로 규정이 돼 있고 요거 조문 숙지해버리면 근데 조문 숙지하기가 만만치 않죠. 근데 교재 내용도 사실 다 조문입니다. 대략 보면 거의 조문 수준이죠. 판례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거의 조문 수준이라서 문제를 아무리 까봤자 조문에서 꼬는 거지. 대단한 판례가 있어가지고 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네. 143페이지까지 한 20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거의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 사실 교재 읽는 것보다도 조문을 쫙 읽어버리는 것이, 숙지해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안 읽어볼 수는 없고 읽어보는데 다만 조문부터 먼저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읽으면 숨찰까봐 61조부터 일단 69조까지 재산 명시 신청 재산 명시 관련만 조문을 유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조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만 봐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저는 한 번만 읽고 합니다만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여기 읽어보면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조문대로 그냥 하면 돼요. 특히 이 재산 명시 절차 이쪽은 조문이 최고입니다. 조문이 읽습니다. 자, 제61조 재산 명시 신청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한입니다. 동산 인도 청구 이런 거 안 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한. 그래야 재산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집행권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강제집행 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죠.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관할이 나오네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재산 명시 요구,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한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가집행 선고 판결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그건 안 되고 그 외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을 갖춰야지 가집행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자,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원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다 붙여야 된다 이거죠.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제집행에 앞서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요건은 집행력 있는 정보원 다 갖춰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판결의 경우는 확정이 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62조 재산명신청에 대한 재판을 합니다. 재산명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뭘 하냐.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재산명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는 하지 말아야 이거죠.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근데 쉽게 찾을 수 없겠죠.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각하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합니다. 채무자 안 부르고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결정을. 자, 제4항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결정이 나면 이제 송달을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68조. 나중에 읽어봅니다만은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무시무시합니다. 뭐 그렇게 무섭진 않고 20일만 감치당하면 되죠. 뭐. 다 버텨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고지를 하고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공시송달 같은 거 아마 발송송달, 공시송달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 된다. 이거 좀 확인하고 가죠. 194조, 187조인가요? 민사소송법 194조는 쉬우니까 그거부터 봐버리고 민사소송법 194조 공시송달입니다. 공송달 요건 공송달이고 187조 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 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이게 지금 보충 수단이죠. 이거는 뭐 교부 송달이 아니라 우체부가 우편을 보낸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체부가 들고 가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교부 송달이 안 될 때 하는 거죠. 교부 송달의 원칙 이걸 따라서 하고 이 교부 송달을 실시하려다가 근무 외의 장소 송달 뭐 이것도 송달이 꽤나 복잡한데 이런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는 우편 송달, 공시 송달과 비슷한 차원입니다. 공송달은 아니지만 그러한 송달 방법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교부 송달 원칙에 따라서 송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이런 건 되죠. 그러나 우편 송달 이 187조는 안 된다 이거죠. 우편 송달의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공시 송달 방법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6항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지금 공시송달 이런 거는 우편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를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 재산목록 제출하라 뭐 이런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신청이 각하됩니다. 주소가 제대로 안 나오면. 자, 제8항,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 장소를 바꾼 때는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 신고 그런 신고를 안 해하면
제185조 2항 및 민사헌법 제185조 2항 및 189조 준용 185조 2항 송달 장소 변경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항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죠? 189조. 예, 이 발송 송달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서류를 발송한 때 송달한 걸로 봅니다. 185조 2항 187조 규정에 따라.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187조 우편송달 187조 우편송달 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때는 185조 2항 187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 발송한 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해버리죠. 자, 이게 189조를 준용해버립니다. 주소 변경 장소,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용어가 뭐였습니까?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 63조입니다. 재산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1항 채무자는 재산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1주 이내에 해야 되고, 제2항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 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제3항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 명시명령을 취소를 하고, 제4항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조사할 기일을 정해서 출석하라 그랬죠. 이때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해버리고,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명시기일은 어떻게 실시하느냐가 나옵니다. 64조. 제1항. 재산 명시명령에 대하여 만약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때, 이를 기각한 때는 법원은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자, 제2항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1호 재산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이거 여기 법원의 명령에 다 따르려면 머리 아프죠. 그건 채무자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머리 아프겠지 뭐. 자, 제2호 재산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적 및 사촌 이내 반계혈적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적과 행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제3호 재산 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재산 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 규칙을 정한다. 이거 민사집행규칙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산 목록에 적을 사항, 민사집행규칙, 머리 아프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민사소송규칙을 펴놨네요. 죄송합니다. 민사집행규칙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겁을 먹었어요. 민사집행규칙 한번 봅시다. 재산 목록의 기재사항 28조.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 있겠나. 쭉 읽어보면서 중요한 것만 체킹하고 끝내야 되겠죠. 다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해야 할 재산 목록에는 1항은 별거 아닙니다만은 부동산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광업권 50만원 이상의 금지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사무기구 복잡해요. 이거 적고 여하튼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것까지 다 봐야 되냐. 이거 외우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어떻게 외웁니까 저런 걸. 그냥 쭉 한번 눈여겨하고 굵직한 거 챙길 만한 게 있으면 챙기고 뭐 안 읽어도 됩니다. 눈도장만 한번 찍으면 되죠. 저기에서 문제 내면 뭐 틀리면 되지 뭐. 그까지 언제 다 외워. 대략 눈도장 찍고 말아야지. 미련한 일이죠. 자,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그 다음에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 법원은 그 기일을 3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세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는 다시 1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연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65조 선서입니다. 제1항 채무자는 재산 명시기일에 재산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를 해야 되고 해야 한다. 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321조의 규정을 준용 320조, 321조 민사소송법 320조 고생시키는 겁니다. 320조, 321조 위정의 벌에 대해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정의 벌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해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이거 규정 준용하고 저렇게 하고 이 경우 선서서에 다음과 같이 2항은 바뀌네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자, 제66조 재산 목록의 정정입니다. 채무자는 재산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는 제65조의 규정에 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미 제출한 재산 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라 이거죠. 제2항, 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자, 제67조 재산 목록의 열람 복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입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자, 제68조 감치 및 벌칙입니다. 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 첫째, 명시기일 불출석 1호입니다. 2호, 재산 목록 제출 거부 3호, 선서 거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 위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감치 처분에 대해서 감치 결정이죠. 감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고 제4항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 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감치당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하면 풀어주죠. 제6항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한 서면을 낸 때는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돈 내면 풀어줍니다. 재산 목록을 내든지. 자, 그 다음에 제7항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사후 통지해도 된다 이거죠. 제8항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 민사집행 규칙에 있을 거고요. 제9항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이거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제10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재산명시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조문인데 이거 이제 교재를 보면서 다시 볼 건데 조문 자체만 보면 채무자에 대한 굉장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채무자들이 그런 압박을 심적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뭐 거짓말 해버리면 어떻게 밝힐 거냐 그런 점도 있을 거고. 예. 일단 조문 자체는 상당히 감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강한데, 감치 살고 말지 뭐 돈이 뭐 1, 2천만 원 같으면 몰라도 수억이 되면 뭐 감치 뭐 살고 돈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일단 조문을 보면 상당한 압박, 심리적 압박, 물론 뭐 심리적 압박이 아니고 지금 감치도 가능하고 거짓 목록을 낸 때는 뭐 징역에 3년 이하 징역 이거 가능하죠. 그러나 재산 목록, 거짓 재산 목록을 내러 갑니까? 재산 목록을 안 내버리고 감치당하고 끝나버리면 뭐 괜히 재산 목록 냈다가 거짓 된 것보다는 거짓 목록 내면 3년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징역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목록 안 내버리고 감치 20일 버티고 나온 게 낫죠. 수억이 걸렸다 그러면 그래 해버리지 뭐. 여하튼 간에 그건 채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라 법 조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자, 하여튼 뭐 시험 나오면 조문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문을 아무리 꽈봤자 그 조문이 그 조문이지. 그러니까 조문 숙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교재를 한 번씩 읽어봅시다. 자, 1의 재산명시 124페이지입니다. 재산명시를 저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 목록 제출이 키워드죠. 재산 목록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 여기서 이제 재산 명시를 저는 채권자 명시 신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이의 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명시기일을 열고 이의 신청하고 명시기일을 열고 명시기일을 실시하고 출석하고 이때 재산 목록 제출 선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2번 재산 명시명령의 의의를 봅니다. 재산 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 명시 신청을 인용한 재판이다.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목록 제출하고 선서하고 진실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안 하고 버티면 감치 뭐 이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을 봅니다. 나 요건 1번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입니다. 금전채무 재산 명시 신청에 가능한 집행권원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입니다. 금전의 지급 교재에 금전채권에 관한 모든 집행권원이 해당한다. 다만 가집행은 뺐죠.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있는 배상명령과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야 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집행권원은 제외. 단서. 다만 민사법 213조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교재 2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이건 당연한 여건이죠. 채무자가 이 채무 이행해버리면 이거 할 일이 없죠. 채무 이행했으면 할 수가 없고. 3.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집행문도 부여받고, 이때 강제집행 개시할 수 있으니까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개시 요건도 다 갖추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재산 명시 신청 안 하면 바로 지금 강제집행 개시까지 가능한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채무자가 소송 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소송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해석상 그래 되나 본데 소송 무능력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명시 절차를 강행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조문이 없는데 해석상 그래 되나 봅니다.
자, 5번.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된다. 예, 여기 62조 2항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어야 되고, 교재 설명.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통상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 입증 책임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재산 명시 명령의 신청, 그 뒤에 줄은 안 읽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누가 신청하냐? 채권자가 신청하죠. 61조 1항. 여기 뭐 채권자가 신청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조. 신청은 서면으로. 집행 신청의 방식. 여기 있네요. 민사 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산 명시 신청도 서면으로 4조의 적용을 받아서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된다. 61조 2항. 여기 있네요.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그러니까 집행문도 부여받고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 다 붙여야 된다. 39조, 40조 2항, 41조. 뭐 이거 저도 책 보면서 더 이상 제가 더 아는 지식이 없어요. 39조 집행 개시의 요건, 이거 다 갖추고, 40조 담보 제공 이거 해야 되고, 41조 있으면 해야 된다 이거죠. 동시행 의무가 있으면 반대행 의무 이것도 해야 되고, 하여튼 강제집행 개시 요건, 집행문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재산 명시 명령 신청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다 붙여야 됩니다. 붙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관할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61조. 여기 나오네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그러니까 이게 교재 설명도 지금 다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숙지하면 되죠. 여러 번 읽어야 숙지가 되겠죠. 자, D페이지에 가면은 재산 명시명령 신청 예제가 나옵니다. 채권자, 채무자 적고, 집행권은 적고, 불이행 금전 채무 적고, 신청 취지.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 구합니다고. 신청 이유는 적당히 적으면 되고, 첨부 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증명서 등 강제집행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고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재산 명신청에 대한 재판부터 보겠습니다.